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제1권 1장. 일출 없는 새벽. 언제 떠올랐는지 모를 그 몸딸이 동력 하늘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밤마다 스스로의 몸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그 몸딸 빛은 스산하게 흐렸다. 달빛은 어둠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어둠은 달빛을 마음대로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다. 달빛과 어둠은 서로를 반반씩 섞어 묽은 안개가 자욱히 퍼진 것 같은 미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아슴푸레함 속으로 바닷물이 실려있는 포구와 햇솜 같은 흰꽃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갈대밭이 아득히 멀었다. 바닷가를 따라 이어지고 있는 긴 방죽의 길은 희끄무레한 잣쥐를 이끌며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 끝머리에 읍내가 잠들어 있었다. 읍내 너머의 들녘이나 동네는 켜켜이 쌓인 묽은 어둠의 장막에 가려 잣쥐가 없었다. 끼룩 끼룩 끼룩. 문득 기러기떼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며 파문을 일구었다. 시옷자를 옆으로 두인 대형을 이루며 기러기떼가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다지 높게 뜨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철교쯤의 갈습에서 날아오른 모양이었다. 어느 사냥꾼의 위험스러운 그물을 피해 새벽잠을 팽개친 피난길인지도 모른다. 기러기가 날고 있는 방향으로는 바다가 넓어지고 갈대숲도 한결 깊었다. 기러기떼는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음양의 울음을 허허한 공간에 쉼없이 뿌리며 지혜롭게 느껴지는 대오를 정연하게 쥐어 날아가고 있었다. 갈습이 희리 흰 꽃더미로 나부끼고 그 속에 기러기며 또 다른 철새가 깃들이면 어느덧 가을은 깊어져 있었다. 그때쯤이면 방죽을 따라 질펀하게 펼쳐진 들녘도 황금의 옷을 빼앗기고 황량하게 변하게 마련이었다. 정하섭은 약간 오르막진 산구빗길을 민첩하게 걸어올랐다. 이를 기점으로 유졸기 산길은 구불구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하섭은 등성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휴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가 이내 똑바로 균형을 잡았다. 10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새벽대기는 카랑하게 매웠지만 그의 윗도리 단추는 3개나 풀어 헤쳐져 있었다. 정결한 느끼며 희고 반듯한 이마에는 땀이 진득하게 배어나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는 열기 묻은 단내가 뿜어져 나왔다. 영하섭은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몇 갭이 남지 않았을 찌그러진 담뱃값이 손에 잡히는 순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꿈깨듯 깨달았다. 어둠 살을 타고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10번도 더 넘게 뒤풀이한 부질없는 몸짓이었다. 정동무, 성냥은 나한테 넘기도록 하시오. 한 계피의 성냥이 정동무의 목숨을 살해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 꼬박 66기를 걸으며 단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간절한 한 모금의 담배 연기도 빨아들일 수가 없었다. 위원장의 처사는 100번 옳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성령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면 그 무의식적으로 발동하는 흡연 욕구를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처음 몇 번은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회수가 거듭되다 보면 그래도 끝까지 성령을 거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정하섭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 선뜻 건져올릴 수가 없었다. 왜 나는 자신있게 내보일 그런 의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의문에 답하기라도 하듯 도래표 빛처럼 딱딱하고 무표정한 위원장의 얼굴이 불쑥 다가들었다. 그럼 위원장은 그런 내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성령을 회수했단 말인가? 이 불길한 생각을 뒤쫓아 바늘끝처럼 예리한 충격이 머리끝에서부터 등줄기까지 찌르르 관통하고 있었다. 그건 위원장의 그렇게 의지박약한 인간으로 취급되었다면 당성인들 제대로 인정받고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었다. 정하섭은 갑자기 전신이 옥죄어오는 공포를 느꼈다. 당성을 의심받는다는 것,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마지막이라는 의미였다. 정하섭은 두 손으로 얼굴을 꽉 눌러 감싸며 신음처럼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밤새껏 걸어 여기까지 와 있지 않느냐고 스스로를 일깨우고 있었다. 그때 구원처럼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암호는 백두산, 한라산, 복청하시오. 백두산, 한라산. 지난밤 위원장에게 하달받은 암호가 정하섭의 가슴에 안도의 따스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암호는 곧 생명이었다. 암호의 누설은 조직의 동맹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에게 독립공전을 부여하고 암호까지 하였다는 것은 당성을 의심하기는커녕 당성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는 좋은 반증이었던 것이다. 내가 너무 신경과민이군. 정하섭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분명한 어조로 혼잣말을 하며 머리칼을 쓸어 올렸다. 위원장은 사소한 실수로 약이 될지 모를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위원장다운 주도 면밀한 조치였다. 그는 거의 웃는 일이 없이 냉혈적인 침착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정하섭을 불렀을 때는 다소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사태가 우리한테 약간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으시오. 이건 당의 명령이오. 당의 명령이라는 전제 앞에서 정하섭은 반사적으로 부동자세를 취하며 긴장했다. 당의 명령은 사태가 약간 불리한 정도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결정적인 폐주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하섭은 묵묵히 명령을 수행하는 자세를 지켰다. 명령 앞에서는 그 어떤 이의제기나 회의적 질문이 용납될 수 없다는 불문율 때문이 아니었다.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급박해져 있었다. 날이 새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고 임무 수행을 하는 동안 몸은 계속 은폐시켜야 하오. 그리고 큰 길을 버리고 산길을 타면서도 담배 한 대를 피울 수 없다는 사실은 사방이 적의 감시 속에 에워싸 있다는 증거였다. 그런 위기의식에 쫓기며 60리길을 내달아오는 동안 정하섭의 곤두선 신경은 상소 용접기에 닫은 쇠붙이처럼 무수한 불똥을 튀기며 타들었다. 습관적인 몸짓인 듯 정하섭은 흘러내리지도 않는 머리칼을 쓸어 올렸다. 손바닥에 닿아오는 이마의 감촉이 싸늘했다. 그리고 전신에 소름이 끼쳐오는 오한을 느꼈다. 정하섭은 윗도리의 단추를 꿰며 두 어깨를 부르르 떨어 오한을 털어내려 했다. 추위는 불현듯 집생각을 간절하게 했다. 긴 방죽길을 따라 빠르게 옮겨진 정하섭의 시선은 그 끝 읍내 어느 지점에선가 멎었다. 집이 보일 리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슴하게 멀어져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집 모습이 어리고 집 언저리에 감돌고 있는 특이한 냄새까지 맡고 있었다. 그건 술도화가 내뿜고 있는 진득진득한 술 냄새만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그 소박하고도 아득한 냄새가 집에는 언제나 훈훈하게 서려 있었다. 악교불처럼 끈끈하게 도배된 술도화의 냄새는 오로지 아버지의 냄새였다. 정하섭은 그 두 가지 냄새를 확연히 구분해서 맡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읍내는 이미 접근할 수 없는 위험지대였다. 정하섭은 자르듯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팽배해진 눈길이 박힌 지점에 기와집이 서너 채 잇대어 있었다. 그가 선 지점에서는 측면만이 드러나 보였다. 그러나 그 집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기에는 그 측면만으로도 충분할 정도였다. 기와집들은 흉물스럽게 엎드려 있었고 그 둘레를 따라서는 키 큰 나무들이 팔짱을 끼듯 에워싸고 있었다. 희끄무리한 달빛 아래 칙칙한 어둠을 들여오고 있는 나무숲과 별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덩치 큰 기와집들. 언저리에는 음산한 괴기가 서려 있었다. 정하섭은 주어 깊은 눈길을 왼편 언덕 쪽으로 옮겼다. 거기에 반원을 이루고 있는 대숲이 작고 낮은 한 채의 기와집을 보듬듯 하고 있었다. 그 집에도 불빛이라고는 없었다. 정하섭은 긴장된 눈길을 그 집을 향해 쏘고 있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몸을 낮춰 내리막 묘기를 민첩하게 달려내렸다. 그 기와집들은 현 부잔의 제각과 부속 별장이었다. 그 자리는 더 이를 데 없는 명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풍수를 전혀 모르는 눈으로 보더라도 그 땅은 참으로 희한하게 생긴 터였다. 산줄기가 경사를 이루며 흘러내리다가 문득 다리심이라도 해야겠다는 듯 중턱 조금 아래에다가 펑퍼짐한 평유를 이루어놓고는 다시 아래로 내리뻗친 것이었다. 그러니 그 터는 후석한 부인네가 치마폭을 펼쳐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올리는 형상이라는 것이었다. 죽어가는 목숨을 구해 올리는 터이니 부귀와 영화는 더 말하여 무엇하며 정남향의 좌청룡 우베크를 거느리고 앞에 물길까지 되었으니 이에 더할 명당이 또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풀이는 결코 과장되었거나 말재기 말만은 아니었다.
그 터의 맞은편을 뻗어가고 있는 방주기에서 내다보면 그 풀이가 아주 그럴싸했다. 두 줄기의 산등성이가 양쪽으로 뻗어내리고 있는 사이에 포근하게 감싸이 자리 잡은 그 터는 눈여겨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묘함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자연의 조형에 대해서는 느낀 감정이 올해 그 터에 버티고선 터무니없이 큰 기와집들로 손상되곤 했다. 원 돈푸게나 있다고 명당 탐하는 것이사 인지상정이지만 사람들은 현 부자의 제각을 지켜주면서부터 이런 말들을 무수히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이런 시샘 탓이었을까? 아니면 현 부자네의 기가 그 명당에 개각했다는 풍수장이의 말대로일까? 현 부자네는 제각을 짓고 5년을 다 못 뛰어 살림이 거들라고 말았다. 그것도 아니면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제각 앞에 살림집을 지었으면 응당 정시를 들여 앉혀야 하지 소실들을 끌어들여 별정을 삼고 주색잡기나 즐기니 조상들이 별을 안 내릴 리 있느냐는 많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일까? 현 부자네는 일제에 취하여서 장사로 거부가 된 사람이었다. 그의 치부가 일본 관의 비호를 받았다는 파다한 소문이 거짓이 아닌 것은 신장도에서 제각에 이르는 넓고 긴 지임로 양쪽에 하필이면 사쿠라를 줄줄이 심은 것이었다. 현 부자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분분한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그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로 불리워지던 호화로운 별정은 일시에 밤마다 귀신이 나오는 폐가로 변하고 말았다. 현 부자의 소실들이 거처했던 기와집들은 인적이 사라진 채 문을 꼭꼭 닫혔고 잉어가 뛰놀던 인공연번의 불은 썩어가고 있었으며 가무와 풍악이 올리던 정자의 구석에는 거미줄이 엉키고 단청은 도둑개 같다. 몰락한 부자의 비참상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는 그곳에는 낮에도 음산한 바람이 감돌고 있었다. 어른들마저도 밤에는 근접하기를 꺼릴 정도였다. 그래도 봄이 오면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었고 밤마다 온갖 귀신들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 같은 것은 아랑곳 없이 두 여자가 거기서 줄곧 살고 있었다. 무당모녀였다. 현 부자가 제각과 별정을 신축하면서 그들이 거처할 조그만 집을 바깥에다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 부자의 전속 무당인 셈이었고 무당 원래의 굿은 신통력이 높기로 근동의 소문이 짜했다. 그녀는 일찍부터 보성, 고흥 일대를 발판으로 삼고 있는 가락 좋고 춤사위 좋기로 그 이름을 떨친 단골레였다. 그녀는 구판도 구판이지만 그 미모가 빼어났다. 고운 얼굴뿐이 아니라 정갈한 춤으로 단련된 그의 몸매는 가냘픈 듯하면서도 탄력이 넘쳤다. 40이 넘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남자들의 비슷한 눈길이 그녀의 몸을 더듬어 내리곤 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당이었던 까닭이다. 무당을 탐하거나 잠자리를 잘못했다가는 귀신부터 급사를 맞거나 병신을 면치 못한다는 속설 때문에 남자들은 함부로 범접하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녀가 딸 소아에게 대문입굿을 장만한 것은 해방되기 2년 전이었다. 그 굿판은 근동 사람들의 더없는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현 부자가 굿판을 푸지게 차려주기도 해서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17살 난 소아가 대물림을 받아 무당이 되는 데 있었다. 그 굿을 구경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구한 운명의 아픔과 그 피의 멍울을 가슴에 담아야 했다. 어미의 미모를 타고난 소아는 그대로 한떡이 꽃이었고 어미의 눈웃음과 수다스러움이 자칫 천박으로 빠지기 쉬운 데 비해 소아는 웃음기 없고 말수가 적은 봄이 어떤 기쁨까지를 느끼게 했다. 그런 처녀가 무당이 될 대물림굿을 받는 것이고 49살의 늙은 어미 무당은 울며 굿춤을 추었는데 그건 춤이 아니라 차라리 몸부림이었다. 대물림을 받은 17살 소아가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겹겹으로 둘러선 여인네들은 하나같이 콧등 메운 눈물을 찍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정아섭은 중학생의 몸으로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먼 발치에서 그녀의 춤추는 몸짓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릿거리기만 하는 그녀의 몸짓은 그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고 주술성이 강한 풍악 소리들은 그녀에게 걸쳐진 그의 마음을 매몰차게 꺼내내는 것만 같았다. 정아섭은 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어둠에 몸을 숨긴 채 원래의 집 동정을 살폈다. 산의 침묵과 밤의 정적에 비친 조그만 기와집은
사람에 거쳐가지가 않았다. 그는 민첩한 동작으로 어둠을 벗어나 원래네 집 처마 밑으로 파고들었다. 방 세대 부엌 하나의 집 구조는 오래도록 눈에 익은 것이었다. 부엌과 붙은 방이 그녀들의 안방이었고 그 옆방은 신을 모신 신당이었다. 부엌에서 꺾여 붙은 것은 헛간방이었다. 정화섭은 안방 쪽으로 빠르게 몸을 움직여 문에 귀를 기울였다. 전혀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혹시 어디로 굳다는 것은 아닐까? 정화섭은 일순 낭패감에 빠졌다. 굿이 성할 계절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손가락에 침을 묻혔다. 그리고 격자문에 창호지에 구멍을 냈다.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보이는 방 안은 바깥보다 한결 어두웠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잠들어 있는 어르풋한 윤곽은 이내에 파악할 수 있었다. 정화섭은 안도하며 문고리에 손을 뻗어치다가 멈칫했다. 부엌과 신당으로 빠른 눈길을 보냈다. 그는 기민한 동작으로 부엌 안을 확인했고 신당 문에 구멍을 뚫어 샅샅이 살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문고리를 흔드는 정화섭의 손이 빨리 떨렸고 낮은 목소리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누구요? 잠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겁질린 목소리가 짧은 절규처럼 다급했다. 어서 문 좀 여시오. 급한 일이오. 누군디요? 누구? 젊은 여자의 허공대는 목소리는 이쪽의 신원을 알고자 하고 있었다. 외딴 곳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뒤숭숭한 시국이기도 했다. 보면 알만한 사람이요. 어서 문부터 열어요. 정화섭은 간략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을 대자니 상대방이 알 것 같지 않았고 그렇다고 아버지의 직업을 빌려 술도가집 아들이라고 하기는 싫었다. 근께 이 밤중에 누구신지 알아야지라. 촌일 한다고 누군지부터 말씀하시지요. 방 안의 목소리는 애원을 하고 있었다. 얼굴을 보면 안다니까? 해치지 않을 것이니 문부터 열어. 밖에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정화섭은 방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거칠게 흔들었다. 조금 있으시오. 열겠구만이라. 열어요. 문고리가 벗겨진 것을 기다린 정화섭은 서두르는 기색 없이 방문을 잡아당겼다. 여자를 더 이상 공포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안심하시오. 해치지 않을 테니 마음 가라앉히고 내 얼굴도 봐요. 누군지 알아보겠는지. 정화섭은 방으로 들어서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흐린 달빛 쪽으로 돌렸다. 그쵸. 술도가집 아니 양조장댁 정 사장님. 젊은 여자는 달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방문 밖으로 내밀며 더듬거렸다. 정화섭은 그녀가 얼결에 술도가집이라고 한 말을 양조장댁으로 고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건 아버지나 신경 쓸 문제였다.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술도가집 또는 술도가 주인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호칭을 딱 진절지며 싫어했다. 자기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대신 아버지는 양조장 정 사장님이란 호칭을 존칭이라고 믿고 있었다. 정화섭은 일찍부터 그런 아버지를 마땅치 않아 했다. 이대로 실례하겠소. 정화섭은 구둣발인 채로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얼른 옆으로 비켜서며 저고리섭을 여몄다. 방문이 닫힌 방에서는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게 진한 어둠이 들어찼다. 정화섭은 그때서야 그녀의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소? 같은 말 두 번씩 하게 하지 마시오.
정하섭은 목소리는 낮았지만 역적이 묻어나고 있었다. 어두워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인데 저 아랫목에 아니라 누우셨구만요. 그녀의 음성은 잠겨들고 있었다. 정하섭은 비로소 방바닥에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아까 문금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을 때 어렴풋하긴 했지만 두 사람이 누워있는 윤곽을 확인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정하섭은 그녀의 어머니가 중태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동안 그렇게 무반응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중태인 모양인데 어디가 편찮으시오? 정하섭은 풍악 소리에 맞춰 침령내게 춤을 추는 무당 원래의 모습을 떠올리며 물었다. 중풍을 맞았구만요. 중풍을? 병세는 어느 정도요? 정하섭은 무당으로서 원려가 진정 안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귀신춤을 추는 무서운 무당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년 시절부터 보아온 어머니보다 갈생긴 여자이기도 했었다. 사지를 못 쓰고 말도 못 하시구만요. 그녀의 기어드는 같은 말끝을 따라 가느다란 한숨이 흩어졌다. 얼마나 됐소? 한 서너 달? 정하섭은 더 물을 말이 없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자도는 있느냐는 등소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아닌 입장에서는 필요한 물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해야 할 다급한 일에 쫓기고 있는 상태였다. 좀 앉읍시다 하며 정하섭은 먼저 주저앉았다. 그리고 주머니 속을 더듬어 담뱃값을 찾았다. 성냥 좀 주시오. 그녀는 앉으려던 엉거주춤한 자세를 고쳐 윗목으로 옮겨갔다. 어렵지 않게 성냥각을 찾아 정하섭 앞에 밀어놓았다. 그동안 그의 눈도 어둠에 익어 있었다. 그는 잔뜩 몸을 웅크려가지고 성냥을 그어댔다. 그런데도 불빛은 소스라질 만큼 밝았다. 그는 재빨리 담배불을 붙이고 성냥불을 불어 껐다. 그가 담배불을 붙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얼굴은 불빛에 남김없이 노출되었고 소아는 그 당황하는 몸짓에서 그가 왜 밤중에 외딴 자기 집을 찾아 들었는지 깨달았다. 정하섭은 2번, 3번 거푸 담배 한 개를 빨아들였다. 흡연 욕구가 금주림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절실함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경험하고 있었다. 폐부 깊숙이 빨려 들어간 담배 연기가 온몸에 퍼지면서 의식이 아른아른해지고 팔다리의 긴장이 풀려나가는 그 아련하고도 아늑한 편안함. 그는 고개를 뒤로 젖혀 머리를 벽에 기대고 눈을 내리감은 채 밤새껏 한 일도 잠시 망각 속에 버려두고 말았다. 내가 왜 이 밤중에 여길 찾아 들었는지 알겠소? 정하섭은 담배 연기로 나닥에 풀려있는 감정을 애써 기대 잡으며 물었다. 그는 비로소 미명 속에서나마 윤곽을 서내고 있는 처녀무등 소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소아는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은 할 수가 없었다. 화살처럼 박혀오는 그의 눈길을 피해 고개만 좀 더 떨구었다. 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지요? 또 같은 말 2번씩 하게 할 거요? 예, 조금 알고 있구먼요. 그녀는 안점새를 고치며 얼른 대답했다. 그게 뭐요? 말해보시오. 큰께 좌익? 그녀는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가 좌익 활동에 미쳐 있다는 것을 읍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아버지 정 사장은 속을 있는 대로 끓이고 있었다. 세상에 부를 것 없는 정 사장에게 그의 존재는 쳐낼 수도 물리칠 수도 없는 애군이고 횡액이었다. 경찰들 앞에서 꼼짝없이 조윤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 정 사장으로서는 제일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다.
경찰서장과 맘먹게도 뭔가 손해보는 것과 지체였는데 아들놈이 좌익에 빠져들고부터는 말단 승객들에게까지 굽신거리는 신세가 된 것이 정 사장으로서는 그렇게 분하고 원통할 수가 없었다. 정 사장은 아들이 좌익에 미친 것은 악귀가 쉰 탓이라며 굿을 요구해 왔었다. 소아는 오랜 정리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를 못하고 굿을 하긴 했지만 그 굿이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었다. 그때 굿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은 정하섭이란 남자를 그리워하고 그가 무사하기만을 빌었던 것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는 몇 년 전 토학열차에서 만났던 기억만이 그리움의 눈물과 체념의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당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천에서 넘어오다가 정화석과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다. 검은 합생복을 단정하게 입은 정화섭은 눈길이 마주 중간 멈칫한 것 같다가 이내 똑바로 다가왔다. 자신은 금방 숙이 막히는 것만 같아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쿵쿵 울리고 있었다.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소. 일행이 있어? 굵은 듯하면서도 맑은 목소리였다. 자신은 고개만 저었다. 잘 됐소. 저쪽으로 갑시다. 끌리기라도 하듯 정화섭의 뒤를 따랐다. 정화섭이 걸음을 멈춘 곳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열차의 맨 뒷간 문 밖이었다. 기차가 달리며 일으키는 바람으로 황급히 치마폭을 여며야 했고 머리카락도 수습을 할 수 없도록 나부꼈다. 정화섭도 어느 팀과 모자를 벗어 구겨주고 있었다. 사방의 경치가 빠르게 도망질치고 있었고 두 줄로 뻗어나간 철길도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도망가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오시오? 정화섭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순천에 볼 일이 잠 있어서요. 굿이요? 정화섭은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아니구만이라 딴 일이구만요. 자신은 고개까지 저으며 다급하게 대답했다. 정화섭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길이 자신에게로 쏟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며 도망치는 두 줄기 철로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지러워 속이 메스꺼리기까지 했다. 그래도 정화섭은 말이 없었다. 어지러움을 면하려고 눈을 감았다. 자신에게 황금빛으로 익은 비파 두 개를 내밀던 어린 날의 정화섭의 모습과 그것을 하나씩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어제의 일인 듯 선연하게 떠올랐다. 알 수 없는 슬픔이 울컥 목을 채웠다. 나 대물 입고 타는 거 봤소? 야? 자신은 너무 놀라 얼결에 고개를 치켜들었다. 바로 눈앞에 정화섭의 화낙각 같은 얼굴이 있었고 그 눈이 불이라도 붙은 듯한 뜨거움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길을 받아낼 수가 없어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왜 무당이 됐소? 엄니가 시켜서 그랬소? 되고 싶어서 그랬소? 눈물을 참느라고 목이 메었다. 정화섭은 또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자신은 눈물을 넘기고 또 넘기며 너같이 이쁜 애가 어째 무당딸이 된다지 모르겠다 했던 어린 날의 정화섭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왜 무당이 됐는지 대답 좀 해보시오. 정화섭이야말로 정말 답답한 말을 묻고 있었다. 그럼 나더러 어찌하란 말인가. 자신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밀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지 운명이구만요.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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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섭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은 새로운 눈물로 젖고 있었다. 소아가 무당딸만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화섭은 그런 말과 함께 자신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 자신이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은 이름만 가졌지 그건 좀채로 누가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었던 것이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저 무당딸이었을 뿐이다. 그래요. 우리 두 사람의 운명도 저 레일 같을 거요. 저 레일은 두 줄로 뻗어나갈 뿐이지 영원히 만나지도 합해지지도 못하게 돼 있어. 정화섭이 손을 잡은 채 한참 만에 한 말이었다. 그 말이 너무 황감하면서도 마디마디가 돌멩이가 되어 가슴을 쳤다. 언제 손이 풀렸는지 기억이 없었다. 뻣뻣이 굳어버린 듯한 팔에 오롯이 남은 그의 뜨거운 체온을 간직한 채 기차를 내렸고 역을 나오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 헤어졌다. 그리고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떠나버렸던 것이다. 그렇소. 제대로 맞췄소. 내가 바로 빨갱이요. 정화섭은 의미 모를 웃음을 비웃더니 성냥불을 켰다. 아까와는 달리 여유있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불빛에 드러난 남자의 얼굴을 소아는 빠른 눈길로 훔쳐보았다. 저리도 준석에 잘생기고 서울에서 대학까지 다니는 부잣집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좌익을 하는 것일까? 좌익은 지주나 부자들을 원수로 삼고 가난한 농부나 불쌍한 노동자를 한표로 한다고 하지 않던가? 부잣집 아들이 좌익을 했으니 아버지를 원수로 삼을 것인가? 아니 저 사람은 부자로 사는 것이 싫단 말인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만 같았다. 당신은 빨갱이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너무 뜻밖의 질문이었다. 소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햇살처럼 부신 빛을 내쏘고 있었다. 소아는 눈이 부셔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대답하시오. 잘 모르는구만요. 이건 잘 알아서 하는 대답이 아니오. 경찰들처럼 빨갱이는 모두 총살시키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편이라는디 나쁜 기사 하겠는가요? 소아는 평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게 정말이요? 정화섭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걷좀 앞고는 금방 일단 성공 가능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지 마음이 그런 쪽으로 가는구만이라. 어디쯤에서인지 다구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됐소. 그럼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으시오. 정화섭은 문고리를 걸어 잠갔다. 소아는 흠칫 놀라 저고리 섭을 여미며 조금 물러 앉았다. 순간에 이루어진 그녀의 반사적인 몸짓에서 정화섭은 여지껏 의식하지 못했던 여자의 냄새를 강하게 맡았다. 그리고 한 줄기처럼 그의 뇌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그가 첫 수음을 했던 중학 3학년 때 죄의식과 부끄러움과 전신 마디마시가 시리도록 저릿거리며 퍼지는 어지러운 자극의 쾌감에 신음하듯 보았던 두 여자. 하나는 책박집 딸 정림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소아였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닌 책을 사들고 나오곤 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던가. 그 정림이가 떠오른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소아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쳐진 것도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다. 남자답지 못하게
아버지가 굿을 즐겨서 소아를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였다. 그 예쁜 아이가 무당의 딸이라는 걸 어린 마음으로도 무척 안쓰러워했던 것이다. 그녀가 대문일굿 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왔던 것도 그 마음의 변모였다. 그러나 기차에서 그녀를 만나게 된 다음부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고, 정리묘와의 관계가 시작되어 그녀는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런데 연정을 느끼고 있는 여자의 환상 위에 소아의 모습은 느닷없이 겹쳐진 것이었다. 그 뒤로도 얼마 동안 그 부끄러운 짓을 할 때마다 정림의 얼굴과 소아의 얼굴이 엇갈렸다. 무당의 딸이다. 무당의 딸이다. 그는 소아의 얼굴을 떨쳐내려고 안간힘하며 스스로에게 일깨웠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소아는 의식 속에서 다시 물러갔고 그 기억은 오랜 시간의 누적 속에 잊혀져 버렸다. 그런데 숙성한 여자의 냄새를 의식한 순간 그 기억은 의식의 저 어두운 심연으로부터 한 줄기 빛으로 뻗어 올라와 확 불을 켠 것이었다. 그는 거칠게 꿈틀거리는 감정을 억제하느라고 주먹을 말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목숨과 바꿔야 될지 모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며 피를 역류시키고 있는 격정의 정수에 냉수를 끼얹었다. 소아는 남자의 충동적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괴로운 인내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마음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격정이 끝내 본물로 터지고 말 것 같은 예감에 지배당하고 있었고 결국 그의 남성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신내림의 전율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의식 속에는 오래고 먼 기억의 한 장의 선명한 사진으로 떠올라왔다. 그가 소학교 4학년 때이던가. 그랬다. 그의 할아버지 49제 굿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때만이 아니라 임정을 앞두고 차렸던 굿에서는 어찌나 무서운 기세로 춤을 추었던지 굿을 끝내고 어머니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엄니, 그렇게 미친 거 맨키로 굿하고 요리 아파 불면 무슨 소용이 있단가? 돈도 더 많이 받지도 못함스러워. 그녀는 어머니 이마에 물수건을 얹으며 볼멘 소리를 했다. 어디 그것이 내 맘대로 된다냐. 다 신령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 어머니는 단식 섞어 말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왜 그러냐고 묻지는 않았다. 다만 사람들이 입을 모으는 것처럼 돌아가신 정찬봉 어른과 어머니는 전생의 연이 닿은 것인 모양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또 49제 굿판에서 미친 듯 혼백을 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졸려서 조용히 굿판을 빠져 마당으로 나왔다. 안개 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마당가의 채송화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채송화 꽃잎을 손톱 위에 잉끌이며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야! 퉁명스러운 남자의 목소리에 그녀는 발딱 일어섰다. 하섭이라는 이름의 그 집 아들이 우뚝 서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내밀고 있는 손바닥 위에는 황금빛으로 익은 비파가 2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어찌할 줄 몰라 그의 눈만 빠끔 쳐다보았다. 네 누구라? 남자애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녀는 사양할 수 없는 위압을 느꼈다.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며 간신히 손을 뻗쳐 비파 1개를 집어들었다. 2개 다 묵어라. 남자애가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리지를 했다.
둘 다 먹으란 게? 남자애는 좀 더 얼굴이 일그러지며 비파를 든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곧 땅바닥에 내팽개질 기세였다. 아니요. 나랑 함께 하나씩 묵잔 것이요. 그녀는 얼결에 남자의 팔을 붙들며 울먹였다. 남자의 일그러졌던 얼굴에 금방 웃음기가 퍼졌고 그녀는 남자의 팔을 후다닥 놓았다. 껍질은 못 먹는 기다. 남자애는 그렇게 말하며 먹는 법을 가르쳐주듯 비파의 껍질을 벗겼다. 비파는 딱 한 입에 찼고 그 달고 연한 맛은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맛있는 열매를 장독대에 있는 나무에서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남자애가 더없이 부러웠다. 니같이 이쁜 애가 어째 부당 때려 됐는지 모르겠다. 남자애는 불쑥 말하고는 비파 껍질을 담장 넘어 어둠 속으로 내던졌다. 그녀는 그 말에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눈물이 울컥 솟아올랐다. 그녀는 그 말에 마당을 가로질러 바람소리가 칭칭 얽혀감기고 있는 대청을 향해 뛰었다. 그녀는 그 후로 그의 집에서 버리는 구제는 한사코 가지를 않았다. 그녀가 17의 나이로 대물림 굿을 받게 되었을 때 남자의 맛은 달궈진 누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지짐질 해댔다. 정화섭은 심란한 마음의 고삐를 들어주고는 임무수행 계획부터 정리했다. 일단 안전하다고 판단된 의식제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그 다음 일은 신중을 기해야 했다. 어디까지나 선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재는 위급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소. 조직의 선은 구룡까지만 연결되고 그 다음은 끊겼소. 벌교에서의 활동은 정동무가 임시 대처하시오. 위원장의 말이었다. 소화를 집으로 잠식시키는 일이었는데 지금 곧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날이 밝은 다음에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몇 번 생각을 굴린 끝에 날이 밝는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둠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지만 이미 집 근처에는 잠복이 행해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렇다면 외따로 사는 무당이 어둠을 타고 나타난다는 것이 심상찮게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낮에는 무당이 여염증을 드나든 것은 예사로운 일일 수 있었다. 그 다음 문제가 소아에 대한 신뢰였다. 그녀를 어디까지 믿어야 좋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조직 형성에 있어서 제일 기묘한 것이 사람이었고 제일 두려운 것도 사람이었다. 사람처럼 확실한 것이 없었고 사람처럼 불확실한 것도 없었다. 소아는 이미 경찰의 끈앞불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외딴 독립가오 그리고 무당 그녀가 갖춘 조건은 경찰의 유용 가치가 충분했다.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밤과 산을 무대로 삼는 자신들의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탐지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소아를 이용하고자 했다면 경찰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경찰의 끈앞풀이라면 자신은 불구덩이에 뛰어든 토끼였다. 그녀가 경찰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좌익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가 문제였다. 한쪽에 대한 감정이 나쁘면 다른 쪽에 호감을 표시하기 마련이었다. 그녀가 좌익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 한마디로 그녀를 다 믿을 수는 없었다. 경찰의 끈앞풀일수록 그런 말은 번드르르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그녀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했다. 그녀를 세뇌시킬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용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임무 수행 중 특히 경계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
술과 여자요. 그건 둘 다 독이요. 술은 감정을 해이하게 만드는 독이고 여자는 의지를 악화시키는 독이요. 철저히 경계하라. 단 냉철한 당원의 이성으로서 판단했을 때 사업에 절대이익을 줄 수 있는 여자까지 포함시킨 건 아니오. 그 판단 기준은 당원의 이성에 맡기겠소. 서울에서 세뇌교육을 받을 때 임철수라는 중경간부가 전혀 감정이 섞이지 않은 낮고도 일정한 모양의 목소리로 한 말이었다. 정화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소화의 눈길이 바로 앞에 열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가슴 한복판이 부스득 경련하는 것을 느꼈다. 저 여자는 당의 사업에 절대이익을 줄 수 있는 여자인가 아닌가? 여자인가? 아니다. 그런 목적 이전에 저 여자는 너무 먼 옛날부터 나를 괴롭혀 왔었다. 저 여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넋을 빼앗아가는지도 모른다. 저 여자를 아무런 목적 없이 갖도록 하자. 만약 거부한다면 그 뜻을 따르는 것이다. 긴장과 초조에 쫓기며 먼 길을 걸어온 피로를 떠밀어내듯 솟구치는 저 여자를 갖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가? 해답처럼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버마 전세에서 꼬박 나흘을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싸웠네. 모두 지쳐 쓰러져 있는데 소대장이 한다는 소리가 지금 밥을 먹겠느냐 여자를 갖겠느냐 하고 묻는 거야. 그런데 다 여자를 갖겠다고 했네. 그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묘한 점이네. 인간이란 그렇게 복잡 미묘한 것인데 어찌 김범우 선생의 말이었다. 그는 천천히 팔을 뻗어 그녀의 앞에다 손바닥을 폈다. 그녀는 그의 손바닥에 황금빛의 비파가 2개 나란히 놓인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비파를 잡으려고 손을 뻗쳤다. 그 손을 그가 꼭 감싸 잡았다. 그리고 그 손은 일어섰다. 그녀가 문구를 벗기고 그를 마루로 이끌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마루를 걸어 옆방으로 갔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다.